이제 다 모인 것 같아서 비기 조만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가 많이 문제를 드리긴 했지만 식순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드리면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은 삼각지역 부근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중간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 발표 순서는 사랑이도 너에게 일주일 좀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들려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시 50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상담사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서울 중독 심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지금 중독학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고 코수업은 다 끝났고 이제 논문 쓰고 있고요. 논문 주제는 이제 대중예술인 쉽게 표현하면 연예인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중독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쓰고 있고 제가 주로 만나는 내담자는 중독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저희 연구소는 성중독자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어서 성중독자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를 들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부간의 외도의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는 케이스는 되게 많아서 그런 케이스들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PCP 동아리하고는 지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뷰를 요청하셔가지고 요청을 하면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집단 상담까지 하는 걸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좀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담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대해 소개한 다음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 프로그램 기획 의도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조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는 사조의 살을 넣은 이름을 생각하다 사랑이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랑이조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가득하고 상담을 통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조를 의미합니다. 저희 조는 조원들 각자가 상담의 정의를 종합하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복잡한 마음의 어려움을 터놓으면 상담자와 함께 올바른 길로 해결해 나가는 희망의 과정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저희 조는 수용성과 자발성 그리고 개방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여 내담자가 집단 속에서 수용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며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프로그램 대상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속한 다문화 가정 형성에 의한 다문화 자녀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부정적인 사회 인식하에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낮은 사회성과 학교 생활 부적응의 문제가 발견되어 왔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생활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랑이조는 속 조사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문화 또한 학교 생활 영향에 대해 상담 프로그램 기획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각된 요구 표현과 표현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신체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자존감에 대한 이해에 있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객관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인이 법이 있는 사례 중에 2020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과 접촉 횟수, 보유 정도, 신청 인터뷰 참여 의사를 기준으로 4명을 선정하여 2023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인터뷰를 진행하여 로그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주요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의 모든 문항에 대한 결과는 부록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중감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80.8%가 3점 이하의 답변을,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중감과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연관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84.6%가 3점 이상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중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9.2%가 3점 이상의 답변을 주었고,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42.3%가 대인관계를,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38.9%가 자존감으로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중감 정도는 대체적으로 낮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중감과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대상으로 한 다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기획될 경우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중감이 증진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네 분의 대상으로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요. 주관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다중감이 맞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흔치 않은 문화와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서 사료됐다고 대답해 주셨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교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에 직접 들은 적이 있거나 어려움을 느꼈을 때나 진작 가능한 상황을 느꼈던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영역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 자신감, 친구 관계를 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뷰 답변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문화 적응력과 자존감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존감 증진의 활동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저희 조는 최장만 교수님의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존감 및 사회적 가치의 영향이라는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논문에 기재된 해당 프로그램은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 및 사회성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이 밀집된 초등학교 도동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총 13회기에 걸쳐 진행된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으로,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절차는 위입 작업 과정, 소감 남기, 정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3세 학생 및 통찰, 및 실행 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접근에서 강조하는 경청, 다른 경우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아동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미술 작업과 더불어 중요한 치료 기대가 되는 치료적 관계에 있어 촉진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회기별 매체 및 활동 내용에는 자아존중과 사회성 향상의 전체 목표를 두어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술 매체를 통한 미술적 표현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과 향상에 효과성을 기능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대상으로 한 집단 미술 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술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형성된 자아존중감을 통한 다문화 가정 활동을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고자 인간중심적 태도를 통해 형성된 치료적 관계를 토대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제안 및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계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후에 연령층이 다양하게 분포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고학년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였으며, 인간중심적 집단미술 치료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적 집단 미술 치료 요소를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율점과 한계점을 토대로 기획한 저희 조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의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설정한 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운동과는 달리 경험 표현력 및 사고력이 높은 다문화 가정활동 3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지행복적 치료 요소의 적용입니다. 인간적인 치료적 요소와는 다른 기존 운동과는 달리 인간적인 치료적 요소와 인지행동 치료적 요소를 함께 적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공동체 속 수련감 체험 및 자동적 사고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동화책을 활용한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그림동화라는 미술 매체를 통해 아동의 활동 참여에 대한 거부감과 긴장감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성립하여 자신감 향상이라는 저희 조는 치료와 치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치료는 기지시작 활동을 통한 무조건적 수행을 추구하며 학대의 통찰, 실행의 단독 진행입니다. 수용을 치료와 정감을 향상을 구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정하여 남자 모집과 참여 연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1회기를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 자기소개 활동을 진행하고 작업 단계에서는 첫 번째 작업 활동으로 동화책을 읽고 두 번째 활동인 나만의 항아리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그림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가 활용할 그림동화 매체는 숭실한 항아리입니다. 흙을 빚어 만든 항아리가 화려한 꽃병을 보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슬퍼하지만 결국 자신이 간장, 고추장, 김치 등의 식품 발효와 저장에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내용으로 항아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또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가 가질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 없이 자신이 그리고 싶은 하나를 그리고 만들게 하는 미적 미술치료 요소를 적용하고 종결 단계에서 서로 그림을 칭찬하는 활동을 통해 내담자는 무조건적 수용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초기 활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동화책도 하나를 통해 가치함에 대한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고 종결 단계에서의 그림을 소개하는 활동에 있어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조가 기획한 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사전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 활동 진행입니다.
먼저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전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의 필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준비물 등의 사항을 보지 않고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계획적, 자금 분비, 학교 적응 정도를 조사하는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서약서 작성을 통해 내담자의 참여 의지와 책임감을 확보하며 사전 프로그램이 종결한 후에는 통해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활동하면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전 프로그램입니다. 1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수강을 하고자 하는 문화 가정 아동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4명의 대상으로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 마크 형성을 위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혹은 아침에 먹은 음식 등으로 별명을 짓는 활동을 진행하는 5개 단계에서 동아집을 같이 읽고 인정을 나누며 자신의 체험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 2단계에서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하나님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담고 싶은 더 투영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2단계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개나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씩 하나님을 통해 무조건적 수영장 경험이 같이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서 집단원 간의 음식성 상상을 도모하고 사후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과제는 식사 기록지에 일상에서 받은 내용을 적어 사후 프로그램 때 가져오는 활동으로 본 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일상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들어주기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는 하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설명한 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상에서 받은 칭찬을 적은 칭찬 기록지를 토대로 친구들과 칭찬했을 때의 반응이나 칭찬을 받았을 때의 자신의 느낌을 물어보고 나누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장점 또한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쓰레기에 그린 항아리에 더 넣고 싶은 능력을 추가하는 항아리 업그레이드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원의 자아존중과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프로그램이 종결한 후에는 사후 프로그램과 본대 프로그램에 대한 또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설명 다음 질문과 학교 구조 실제 인터뷰 촬영 질문 하는 질문을 내야 됩니다. 측에 있는 자료는 실제 인터뷰 질문이고 조사 전 문항들에 대한 로서 사용된 자아존중과 척도입니다. 총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며 모든 리커트 척도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자가 척도와 자아존중과 척도와 실시될 예정이며 두 척도 모두 다문화 작성 단계의 스포츠 클럽 참여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응과 생활 만족의 매개 효과라는 논문에서 활용된 척도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전 프로그램에 사용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부모 동의서입니다. 사전 프로그램에 활용된 서약서와 사후 프로그램에 사용할 책상 기록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사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저희 학회원끼리 간단하게 질의응답 가져보고 그다음에 상담사님 말씀 그 피드백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피드백 하실 사항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냥 발표에 대한 간단한 후기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림책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학년이 조금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해당 그림책을 활용한 논문에서도 대상자가 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이 동화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기존에 착화했던 논문의 한계점에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게 한계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 그림책을 매개로 하여서 진행을 하였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하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피드백 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지난주 세미나 때 아동을 산만하게 하지 않을 거 생각해 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방법 준비된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4명을 대상으로 아동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동이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만하게 하거나 좀 참여에 있어서 좀 거부감을 들게 할 때는 원래는 저희가 중부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같이 참여하는 저희 이 조원들이 같이 소모임방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래서 아동들한테 조금 격려하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음악을 사용해갖고 아이들 보통 그 3에서 6학년 때쯤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건데 그 노래도 솔직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래를 계속 틀어주지는 않을 거고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노래가 있냐고 물어서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틀어주거나 그리고 또 다른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고요. 그리고 본 활동을 진행함으로 있어가지고 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을 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같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 노래를 한번 틀어주고서 그 기본적으로는 잔잔한 클래식 같은 노래를 음악을 깔면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셨을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이 2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를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 제가 인간중심 치료 같은 무조건적인 수용은 프로그램 내내 진행하는 내내 잘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지행동적 치료를 쓰셨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그 활동 구성한 부분에서 기대 효과 부분에 인지행동 치료 요소가 접목되어서 기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각자의 그 항아리 그림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점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무가치함에 대한 자동적 사고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였고 또한 이 항아리 그림책 속의 항아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자동적 사고가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저번 주에 제가 혹시 120분을 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쉬는 시간이 넣는 것인지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혹시 쉬는 시간 없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더 질문하실 사항이나 피드백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상담사님 피드백 내용 들어볼 텐데 사조 조장님 다시 나와서 혹시 피드백 마이크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네. 저희가 녹화해야 돼가지고. 네네.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잘 봤고요. 네.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첫째는 지금 다문화 가정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줌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꼭 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저번 기수 때 대면으로 원래 기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모집이 너무 저조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수는 모든 조들이 다 이 줌을 통해 가지고 모집돼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네,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무조건 줌으로 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 건가 보네요. 그럼 이거 진행은 지금 사조 지금 여기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누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상담사님을 모집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해서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모르는 건 사실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성인도 온라인으로 집단을 진행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다 해당되는 거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보냐면 개인과 그 상담사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집단 구성원 안에서의 역동을 보는 게 사실은 이 집단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줌으로 하다 보면 이 역동을 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집중력이 너무너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원하는 기대 효과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 효과를 얻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 해보게 돼요. 그래서 꼭 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면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두 번째는 이걸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상담을 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세조 모두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지와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모든 조에 있어서. 첫 번째로 다문화 가정 아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 같이 조원분들이 봉사활동을 여러 곳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보통 저희가 상담을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동을 접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아동 지원 센터나 그런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생각보다 이 교육 쪽에 이런 상담을 접목시켜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구나 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지층으로 해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모든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 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이런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도 집중을 해서 이 아동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아동한테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과연 적응을 잘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논문을 찾았을 때 오늘날 저희가 지역이 많이 지역차가 있긴 했어요. 좀 인천이나 서울 쪽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좀 집중적으로 이 아동을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방 쪽은 그런 게 많이 교육이나 이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그런 관심도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아직도 만연하게 도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였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 학교생활 적응력도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진로를 꿈꾸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다 세조 다 인간 중심 치료를 되게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 수용과 뭐 경청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상담자인 저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평생의 과제이고 숙제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세조 다 동일하게 적용될 부분이겠지만 논문에서 나오는 거나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존중을 하고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태도가 이 사람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존중하는 태도고 수용하는 태도일까라는 태도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뭐 이렇게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노래를 틀어줘서 이렇게 집중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존중하는 태도라면 그때 과연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을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왜 집중을 못하지? 왜 지금 딴짓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수용하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 정답은 없어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건 없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접근했으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왜냐면 특히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눈치를 많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주위를 살필 거고 이럴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말해도 되게 크게 지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드럽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수용하는 이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모든 세조를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열의가 넘치는구나. 근데 이 열의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 왜냐면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조다 동일하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얼만큼 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내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나에 올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세조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세 개 다 너무 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치우 쉽게 표현하면 해치우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근데 사람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집단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변수가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변수를 모두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세로 좀 한번 접근해 보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나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면 다 처음이고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더 모든 친구들이 힘을 좀 뺐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줄였으면 하는 게 이제 세조에 대한 공통적인 저의 피드백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에서 기획한 프로그래밍 띵커기 공추사고와 이별하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조 소개와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조 이름은 너에게 일조입니다. 일조라는 단어를 넣어서 단순한 공감을 넘어 내정적 용기를 내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저희 직원들의 의지를 담아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이 내린 상담이란 내담자의 세상의 해체와 재구성을 일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저희 조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저희 조는 단추사고를 동반해 오후를 겪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단추사고의 위험성과 자신의 단추사고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며 친밀감, 동질감을 동반해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단추사고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해 2023년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약 일주일간 구글 폼을 통해서 단추사고를 동반하여 우울감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총 21명의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설문조사 질문의 경우 한국판 사건 관련 단추척표를 활용한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객관식 문항의 반추 척도는 1번부터 10번 문항은 친수적 반추, 11번부터 20번 문항은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뉩니다. 두 반추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반추 모두 일상 기능 수준이 좋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보다는 본 요구조사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 본 요구조사의 대상자가 반추 사고 경향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요구조사에서는 침습적 반추의 평균이 의도적 반추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집단과는 다르게 본 요구조사의 집단은 침습적 반추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본 요구조사의 결과를 통해 반추사고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침습적 반추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저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응답자 중 주관식 문항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2명의 응답자를 선정하여 줌으로 신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질문은 크게 공통 질문과 작성해 주신 주관식 답변을 기반으로 한 개별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는 상담 등의 전문적인 도움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단추사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양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단추사고를 인지하게 된 것이 대부분 타인에 의한 것 또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담사님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상담사님과 내담자 사이에 연령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이런 어려움을 상담사님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담사님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의 표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어색한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꾸준히 참여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이전에 라포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상담을 통해 배운 방법들을 실제 감추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에 참고한 논문 자료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EBT 집단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14회기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REBT의 인지적 기법만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인지적 기법에 정서적, 행동적 기법을 함께 활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보이며 매체를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미술치료학 전공 석사 학위 과정생에 의해 수행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집단 미술치료 활동 체험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는 수용적인 집단 안에서 미술 작품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협동 작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동질감과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에 두 논문을 참고해 저희는 인지적 기법만 개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기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과 달리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회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논문에서 진행한 것처럼 미술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는 반추사고 경향을 줄이고 더 나아가 반추사고로 인해 동반되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울감이라는 감정을 단기간 안에 감소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울감 감소는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논문을 통해 얻은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서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활동 작업을 진행하며 친밀감과 동질감을 극대화하는 점에 차별점을 두고 기획해보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심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론을 적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대한 지각과 사고를 재구조화하여 공감하지 못한 정서 반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런 작동 방식을 정서와 행동을 함께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점과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운 프로그램의 가설을 통해 내담자들은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친밀감과 동질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밀감, 동질감, 자기 개방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기 개방이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논박 과정과 비합리적 신념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어서 반추사고가 감소하게 되고 우울감도 따라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기획한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인커게임 반추사고와 이별하기 프로그램은 총 사전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사후 프로그램 3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추사고를 동반하여 우울감을 겪고 있는 20대 여대생 6명에서 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회기별 목표를 보시면 1회기의 경우에는 집단 간 라포 형성에 초점을 두고 친밀감과 동질감을 형성하여 자기 개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회기의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님과 함께하며 반추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이 내용을 실습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회기 경우에는 실제 과제를 수행해보며 실생활에 교육한 내용을 적용해보고
교육 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별 세부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1회기 프로그램은 악보 형성에 초점을 둔 만큼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활동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 후 좋아하는 색과 동물을 조합하여 각자의 별명을 만들고 이 별명으로 3회기까지의 프로그램과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만의 서약 시간을 통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프로그램에 임할 자세를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후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에서는 그들의 TMI 속의 풍경호기, 내구조 그리기와 같은 간단하면서도 많이들 알고 있는 게임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2회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멘티미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추사고와 관련한 키워드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과제를 안내하며 1회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전 검사의 경우에는 반추와 우울 관련한 속도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우울 관련 속도의 경우에는 BDI나 한국판 CSP 중 하나를 활용할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상담사님과 논의를 한 후에 하나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과제집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습 자료집을 만들어서 온라인 파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과제집은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과제집 구성은 별첨으로 첨부해뒀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프로그래밍 2회기 이별 낀 거기인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분위기를 풀고 상담사님과 참여자들 간의 라포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교육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반추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주면서 시작을 해서 REBT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반추사고 감소하는 것에 눈박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 말하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패들렛을 활용하여 자신의 반추사고 경험을 공유해보고 이에 대해 집단 논박해보는 협동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활동이 끝난 후에는 각자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에 대한 공유를 하고 다짐을 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며 본 프로그램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협동 작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패들렛을 사용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회기에 수집한 키워드가 미리 적혀있는 패들렛에 키워드별로 생각이 나는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달며 이에 대해 논박을 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옆에 사진은 제가 예시로 키워드를 적어둔 것인데요.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고자 했던 협동 작업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업 프로그램인 이별 에필로그 역시 간단한 근황을 공유한 후에 시작하여 자신이 설정한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반추사고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에게 이별 편지를 작성해보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프로그램의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사업 검사를 하며 지금까지 마지막 3회기까지의 프로그램을 전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검사의 경우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척도를 활용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서 저희 조에서 만든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활용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실습할 과제를 정하고 이 과제를 수행했다면 오픈 채팅방에 이모티콘을 남겨주세요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참여자들이 스스로 논박을 해보고 반추사고에 대해 논박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집에 테스트를 제공해서 스스로 논박을 하는 과정을 기록해 볼 수 있는 경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에 활용한 설문지 질문과 인터뷰 질문, 그리고 사전 검사 자료 척도와 사후 검사 자료 척도, 그리고 저희가 만든 만족도 조사 설문지와 과제 워크북 복차, 참고한 부분을 이상으로 너에게 일주일에 해주고 발견하기 프로그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조 발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하실 사항이나 피드백하실 사항 있으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각 조마다 마이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 사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나 피드백하실 사항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네, 유님, 희나님 마이크. 필리선 회기로 안 하고 사전 사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셨던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가 굳이 사전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 사후 프로그램으로 나눴다기보다는 저희는 약간 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자들 간의 라포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터뷰를 해보는 과정에서 느꼈고 이게 아무래도 자기 개방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라포 형성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기로 나누지 않고 사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끼리 진행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사항이나 피드백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상담자님 피드백 듣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조를 보니까 생각보다 상담자의 개입이 커요. 여기 2회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거의 상담사가 뭐 이렇게 약간 교육하는 프로그램처럼 돼 있던데 상담사의 개입이 큰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거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수준에서는 교육을 다루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사님이 계획을 해서 이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저희는 그 좀 사전 사후 프로그램 위주로 그들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걸 돕고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상담사님의 개입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원래 집단 상담을 할 때는 그 상담사의 역할은 뭐라 그럴까 완전 서브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구성원들끼리 잘 집단이 진행될 수 있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너무 튀어나가면 잡아주고 이게 너무 방해되면 되돌려오고 해서 진행하는 거를 아무래도 원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상담의 주인은 그 집단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상담사의 개입이 너무 커지면 이게 훈육 쉽게 표현하면 방식이 될 수 있어서 정보 전달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REBT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하면 논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보면 우울감이 굉장히 높다고 한 이유가 우울감이 왜 높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질문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 결과를 봤을 때 논문을 봤을 때 침습적 반추가 높으면 이게 우울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논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사전조사에서도 침습적 반추의 결과가 의도적 반추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우울감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되게 쉽게 논문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막 안 와닿잖아요. 왜 우울하냐면 사람이 내가 나를 비난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우울은 결과예요. 원인은 뭐냐면 나를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싶다면 결과를 감소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결과가 감소되지 않거든요. 원인이 뭐냐면
나를 비난하는 거니까 나에 대한 비난을 줄여야 그냥 우울감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울감을 감소하고 싶으면 나를 비난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를 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알게 모르게 비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내담자가 꼬아들을 수 있냐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안내해주면 속으로 무슨 생각 겉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생각을 그따위로 하겠어? 라고 나를 비난해요. 그래서 모든 조가 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거를 썼더라고요. 근데 말이 반박이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의 우울감을 감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탐색의 시간을 갖는 활동을 뭔가를 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교육도 좋고 정보 전달도 좋지만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면 사실은 치료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도 본인이 바꾸는 거고 상담사가 죽어라 바꾼다고 해서 안 바꿔요. 오히려 저항할 수 있고 내가 뭐가 틀렸는데가 될 수 있어서 네가 틀리지 않았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느껴질 수 있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특히나 이런 그러니까 반추사고를 하고 있어서 우울감이 높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으로 좀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첫 번째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되게 좋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상담사의 교육적인 접근도 좋지만 좀 다른 게 더 들어가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 시도해보는 건 저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대답해 주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추사고를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떠올리고 네. 그 핵심을 알았다면 그거에 맞게 접근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내가 이건 그냥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러지 못했지? 왜 그러지 못했지? 그럼 이거를 계속 후회한다는 거는 그거를 하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게만 도와주는 것까지만 하면 정말 훌륭한 상담을 한 거거든요. 저도 그거 잘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이 아닌데 아까 전에 자기 탐색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자기 탐색은 이렇게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각자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집단 역동을 사용한 자기 탐색이 훨씬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만약에 각자 하해도 괜찮으면 1회기에 그냥 개별 과제로 내주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라면 1회기에 좀 더 집단 역동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자아 강도가 만약에 강하다면 자기 탐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대상자가 우울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자아 강도가 굉장히 낮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탐색을 해도 계속 비난하는 쪽으로 탐색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뭐야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쟤도 그러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왜 쟤도 그런 거였어 하면 내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감이 높다는 건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굉장히 문제시 여긴다는 건데 쟤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얘도 그래. 그럼 나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어서 집단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만약에 모집한 참가자들이 우울 척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과제로 내줘도 괜찮겠지만 아니면 좀 역동을 사용해보는 걸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담 프로그램 기획 전 준비 단계에 소개한 다음에 저희가 기획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장 분야고 이 프로그램의 빛이 기획하는 기획이 기획한 분야의 기회가 확정입니다. 저희 진료소의 상담 정의는 사랑과 소통을 통한 깨달음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이야기를 상관없이 듣고 싶은 의미에서 들려주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합리적 측면을 수정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공유를 통한 연방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소의 상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는 소통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목표 프로그램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요구조사를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했습니다. 인과학적 조사 결과 설문조사 응답 비율은 남성 5명, 여성 12명으로 여성이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원래 대상이 모든 전학년 대학생이었으나 1, 2학년 저학년 대학생으로 대상이 거기에 좁히기로 하였습니다. 완벽주의 관련 문항 결과입니다. 모든 문항의 결과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PPT 별점 또는 기획안 별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라는 질문에 35.3%로 가장 많은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였고요.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와 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이 싫다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대답의 비율이 41.2%, 52.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조는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완벽주의라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완벽주의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1, 2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로 최종적으로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업 스트레스 문항들입니다. 그중 학업 스트레스 문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질문들만 모아봤는데요. 저희가 요구 분석이 이용한 학업 스트레스 5가지 유형은 학업, 수업, 공부, 진로, 성적 스트레스입니다. 그중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시험 스트레스, 수업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가 대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는 시험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 인터뷰 결과입니다.
질문별 정리 내용은 별점에 있고 대상별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구조사에서 요구조사를 응답을 해주신 분들 중 6명 지원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저희 요구조사 의도와 가장 두텁고 연락이 된 3분의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의 영향 등의 질문에 응답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경우 대학교 2학년 여성이었고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60점이었으며 이유는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 학교 2학년 여성이었는데요.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70점이었고 이유는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대상자는 대학교 1학년 남성이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60점에서 70점으로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60점에서 70점 사이였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60점에서 70점이라고 점수를 매겨주신 이유는 두 번째 분과 비슷한 이유로 본인이 학업 스트레스에 강한 고민이 있긴 있지만 심한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세 분 모두 대학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있지만 수업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시험이 다가올 때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과제가 많을 때 등 성적이나 시험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인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특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에서 쌓여있는 대학 대상자의 요구는 못한다는 것에서 대상자의 요구는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식을 획득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 저희가 만들고자 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기존 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는 REBT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해서 REBT 기반의 집합상담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첫 번째 논문이 우울 성향 여성을 위한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기반의 믿음의 노래 만들기 활동 경험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프로그램 대상자는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우울 성향 여성을 위한 합리적 정서와 행동치료 기반의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참여자들이 만든 노래를 사고 프로그램을 반영해 기록하였고 유의미한 단어, 문장을 추출하여 1, 2차 범주화를 진행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우울감을 다루었지만 여성만의 대상으로 한 점, 그리고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를 사용했지만 음악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점에서 이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합리적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존 상담 프로그램은 대입 수험생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REBT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논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고 10회기로 진행이 되어 학업 스트레스와 학위 영향, 학사적 요소, 진로 요소, 대인관계적 요소, 환경적 요소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주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학업 스트레스 점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가 학업 스트레스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진료조의 프로그램 또한 지금까지 분석한 기존 상담 프로그램과 똑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REBT 집단 상담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저희 프로그램만의 차별점은 대학생이 시험 기간에 직접 과제를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효과를 프로그램 진행 중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학업 스트레스와 완벽주의 문장을 만드는 것을 통해 집단원들이 프로그램에 풍부한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될 성격 이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REBT, 즉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론입니다. ABCD 모형을 사용하여 경험 공유를 하고 음악 관계를 통해 대학적 신앙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자기 선고와 부정적 정서가 있는 것들에게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인식하고 깨달음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려줄 프로그램이 괜찮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4명의 1, 2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사전 프로그램이 안녕, 둘의 준비가 됐어입니다. 먼저 기밀 유지 상담 내용 활용과 같은 안내와 함께 상태 검사지를 통해서 어떤 대상자가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하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그 다음 참여자들에게 REBT와 ABCD 모델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사전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에게 주어질 과제는 닉네임 만들기입니다. 좋아하는 색이나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색으로 자신의 닉네임을 만들고 또한 문구 만들기를 할 건데요. 문구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학업 스트레스와 완벽주의와 관련된 문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은 꼭 좋아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자신만의 문구를 만들어 오는 것을 과제로 내줄 것입니다. 다음 1회기에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입니다. 먼저 사전 프로그램 과제로 주어진 닉네임을 소개하고 다음 자신의 완벽주의, 학업 스트레스 관련된 경험을 공유합니다. 1회기는 전반적으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회기 후반의 경험 공유나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1회기는 종료됩니다. 2회기 괜찮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입니다. 1회기에서 경험 공유를 한 것을 통해 주도하에 농작 과정을 통해 비합리적 신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2회기에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날 느낀 감정을 쓰는 감정일기가 과제로 주어지고 감정일기 음식과 함께 감정 낭독도 함께 적용됩니다. 3회기 어땠어? 이야기를 들려줘입니다. 2회기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찾고 나면 과제를 해본 소감을 나눕니다. 소감을 나눈 후에 2회기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논박을 진행하고 2회기와 같이 3회기에서도 감정일기 과제가 같이 나갑니다. 마지막 단계의 사업 프로그램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입니다. 현재까지 2, 3회기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 소감을 나누고 사전검사의 과제로 했던 나만의 문구를 뒤집어서 만들 건데요. 만약에 사전 프로그램에서 시험을 항상 잘 볼 수 없다라는 문구로 시험을 꼭 봐야 한다라는 문구로 만들었으면 사업 프로그램에서는 시험을 항상 잘 볼 수는 없다라는 문구로 바꾸어서 A4 용지를 접어 이름표 형태로 만든 다음 공부를 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시각화를 하고 언제나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되새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으로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만족도 검수 설문지를 작성 후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처음 요구조사 문항이고 신청 인터뷰 질문들입니다. 그 사전 프로그램 상태 검사지에 쓰일 질문들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것은 2회기와 3회기에 나누게 될 감정일기와 감정능력이고요. 이 질문들은 사후검사에 쓰일 만족도 조사 질문 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로조 발표에 대한 피드백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나 피드백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말씀해주세요. 네, 그럼 진로조 발표에 대한 피드백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나 피드백 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말씀해주세요. 매 회기마다 과제가 있는데 일단 그 본 회기 진행할 때 그 감정일기 쓰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일기를 안 써온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감정 일기를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회기에서 그 감정 일기를 쓴 소감을 나눌 거기 때문에 그 소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써지 않을까요? 라고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만약에 안 써오게 된다더라도 그 전에 논박 과정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한번 찾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실까요? 네, 다현님 말씀해 주세요. 1회기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경험을 통해 신체, 심리, 행동적 스트레스 체크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할지에 대한 얘기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완벽주의 그러니까 완벽주의나 학업 스트레스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 그 경험 공유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공유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피드백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과제로 감정 일기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감정 일기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보면 행동적 결과에 대한 내용도 감정 일기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싶고 아니면 그냥 편의상 감정 일기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행동적 결과에 관한 것도 서술할 수 있도록 해놨는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저희 감정일기 틀을 보시면 아셨다시피 한 3줄 감정일기, 5줄로 써도 되고 짧은 감정일기를 쓰게 할 건데요. 자신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 느꼈던 감정들이 저희 완벽주의인 사람들이라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정일기로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안이긴 한데 감정일기 부분의 학습지에 좀 감정을 서술한 거 말고도 좀 긍정적으로 하루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좀 더 나중에 논박을 할 때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사항이나 피드백 사항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지원님 말씀해주세요. 사소한 건데 여기 PPT에는 프로그램 예상 대상자가 몇 명 대상으로 할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몇 명 대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저학년 대학생 대상 4명 모집 예정입니다. 없으시면 그 상담사님 말씀 들어볼게요. 우선은 저도 감정일기를 왜 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감정일기를 쓰는 동기? 이거를 이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알게 되었고, 일단 이게 몇 조죠? 지금 조를 제가 3조? 3조 조원이 누구세요? 그 중에 본인이 완벽주의라고 생각하는 분은 누구예요? 알겠어요. 네. 특이하게 2조는 완벽주의를 얘기하는데 과제가 되게 많아요. 매주마다.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과제를 내주면 일단 첫 번째 과제에 눌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집단을 하거나 뭘 할 때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날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포장되어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완벽하게 포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조는 완벽주의를 얘기하는데 과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다 역동이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많이 내주기보다는 이 과제를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게 상담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닉네임을 만들어 와라 하면은 굉장히 멋들어진 닉네임을 만들어 올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들어 봐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해봐 라고 진행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준비해서 하는 건 익숙하겠지만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보면은 이 1회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자신의 스트레스 경험을 통해 신체, 심리, 행동적 스트레스를 체크한다라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신체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식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인식을 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그런 인식했던 경험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그 4명이 다 비슷한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된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과 수용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만약에 4명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면 저는 학업 스트레스 관련해서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너무 손이 떨려요라고 한다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내담자들끼리 이렇게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같이 네. 얘기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를 보면서는 와 근데 정말 특이하다, 완벽주의를 얘기하는데 과제가 많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감정일기를 쓴다는 건 사실 상담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감정을 다뤄야 한다. 근데 사실 왜 다뤄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래서 왜 이거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걸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면 괜찮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완벽주의 손들어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완벽주의 분한테 물어볼게요. 괜찮아 너 완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와닿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 제목을 쓴 이유가 좀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고치면서 나도 안 완벽하지만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이에요. 저도 굉장한 완벽주의거든요. 근데 상담하면서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괜찮아 너 완벽하지 않아 너 돼 하면 전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완벽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더 파악해 보는 거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완벽한 사람은 그 밑에 기저가 불안이나 두려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 불안이나 두려움을 낮추고 싶어서 어떻게든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 두려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박을 한다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두려워하는 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두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되나요? 네.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 실수해도 돼가 아니라 어떤 것이 두려운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염려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제를 좀 줄이고 그 과제를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감정일기 쓰는 거야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를 좀 다뤄서 완벽주의와 연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이고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역으로 물어봐 주셔도 돼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저희가 논박 과정을 기획을 하면서도 논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사실 되게 막막한 게 있었는데 되게 찾아보면서 아리비티를 이용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는데 논박 과정에서 물어본 질문들이 되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의 되게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상담사님 주도하에서 한다고 해도 조금 약간 뭐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이 같은 집단원들 막 약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이 논박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내가 논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책에서 보면 그래 그렇게 해서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뭔데 이러면 아니 그냥 그거 상담 안 받는 사람이라도 기분 나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꼭 논박을 해서 이게 논박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 베이스가 어떤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렸어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을 내가 바꿔주겠어라는 거죠. 이 생각을 버리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이 틀렸으니까 내가 네 생각을 바꿔주겠어라는 접근을 하지 않고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그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없었을까? 라고 접근하는 거가 논박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 안에서 이 사람도 느끼고 나도 느낄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거지 네 생각이 틀려서 내 생각이 맞았어 라는 거를 서로 대립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떻게 바꾸겠다기보다 동기가 네 생각이 틀렸으니까 내가 이걸 바꿔주겠어가 아니라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때? 라는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이 논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좀 이해가 됐나요? 이게 어려워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한 큰 오류여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저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접근을 하는 게 논박을 할 때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네. 마음껏 물어봐도 돼요. 사실 어떤 것도 틀린다고는 없고 맞는다고는 없고 저라고 해서 뭐 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 답이 답이라는 것도 없어서 그냥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은 또 이렇게 수정될 수 있고를 그냥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되어질수록 상담도 잘할 수 있을 거라서 그냥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저희가 맨 1학기 때 경험 공유를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냥 경험 공유를 하세요 했을 때 그 즉흥적인 것도 좋지만 혹시나 그 즉흥적인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과제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과제를 오히려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 신념이 엄청 강하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학기 진행할 때 경험 공유를 하는데 그 경험 공유를 그냥 경험 공유해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약간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역시 완벽주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나 틀리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완벽주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맞았지? 이게 틀렸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가 어딨어요? 뭐 경험을 공유하면 공유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게 사실 맞고 틀리고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험을 공유할 때 유익한 방법으로 할까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공유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가 아니라 내가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경험을 공유할 때 어떻게 접근했을 때 이 내담자들에게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는 사실 없죠. 그렇게 접근하면 아마도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유익할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같은 저는 아니지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집단 논박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는 그 참여자들 내에서 논박을 하는 걸 원하는데 혹시 이 논박 과정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공격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참가자들에게 넘기지 말고 상담사님한테 전적으로 넘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육을 조금이라도 논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참가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게 자료가 좀 부족해서 혹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담사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담사인지 제가 또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진행하는 상담사가 그리고 이 상담사가 가진 신념이 어떤지도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이 상담사가 갑자기 논박을 한답시고 막 내담자한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 그거는 정말 뭐라고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안내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상담사가 하지 않는다면 내담자끼리 한다면 적어도 그 논박이라고 딱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너무 공격적인 말은 좀 자제하는 걸로 해서 안내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고쳐야겠다라는 그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호기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해도 충분히 논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을 자극한다라는 걸로 좀 다가가면 논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지금 저희가 싸워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단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뭐 안내를 처음에 좀 해준다든지 해서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상담자가 많이 개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추. 왜냐면 이건 집단이니까. 그리고 상담의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상담사는 그냥 그러니까 보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상담사는 한 발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옆에 딱 쓰는 것도 아니고 약간 반발자국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때 같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갖고 이거를 진행하면 좀 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들 스스로를 사실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담자들끼리도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사람은 다 사실은 우리가 다 통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면 그거를 알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꼭 상담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야 말씀하시는 기대 효과, 치료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어서 네,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네. 네,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저 프로그램 회기가 다른 저들에 비해서 좀 많이 긴데 이거를 저희는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달? 시간적 제한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전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 날에 일회기를 하고 그
그 다음 주에 200일 하고 그 다음 주 300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사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일주일 단위로 논박을 하고 소감을 나누는 게 오히려 도움이 덜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경험을 공유를 하고 논박까지 하루에 다 해버리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네, 역시 완벽주의죠. 딱딱 내 플랜이 1주, 2주 있고 2주, 그러니까 약간 2조에게는 미션처럼 있어야 할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이게 그냥 다 역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 않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회기가 짧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 일기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일기 쓰는 사실 일주일 동안 일기를 쓴다고 해서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 3주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일주일 단위로 소감을 나누면 약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약간 반복이 되었다가 네. 갑자기 딱 저희 사업 프로그램이에요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게 조금 많이 한 달 동안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본인 스스로 한 달 안에 많은 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달 안에 많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이 내담자들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답은 없어요. 다 주고 싶어서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덜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냥 본인이 이 조에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이렇게 막 다 해주는 게 효과적일지 아니면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이것들을 빼고 주는 게 더 이 사람들한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사실 답은 없으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만약에 야 근데 좀 한번 빼보자 해면 빼면 되고 아니야 그냥 그대로 고 해봐 그럼 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 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담자들이 감정을 이렇게 뭐 첫 주, 둘째 주 모른 채로 오면 되죠. 사실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내담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른 채로 왔을 때 와서 겪는 일들도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걸 거고 다 알면서 와서 겪어서 겪는 것도 필요할 거여서 그거는 약간 뭐랄까 기획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니라 그건 그냥 내담자들의 몫이어서 이 조에게는 약간의 미션 같이 있어야 할 게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내가 아닌 내담자들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여유 공간을 나눠줄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내담자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준비하는 이 팀원들에게도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스 브레이킹에 관해서 말인데 아까 앞조에서 보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손병호 게임도 한다고 하고 다른 게임도 한다고 들어서 갑자기 든 걱정인데 저희 조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별명 닉네임 지어서 부르기를 선택을 했고 그거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또 참여에 있어서 부담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다른 조들에 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걱정이 들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또 역시 완벽주의조죠. 많이들 해요. 이런 그 닉네임을 붙여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맞는 거나 틀린 거는 없죠. 뭐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낮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거나 염려해야 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다른 조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 조가 저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 조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네 그냥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근데 닉네임을 지을 때 이거를 왜 짓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서로를 이해하는 거니까. 왜냐면 사실 닉네임을 짓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뭐가 되냐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거든요. 서로에 대한.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상담사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들려줘 발표를 마무리로 마지막 발표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회원분들 2달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 동안 기획안까지 완성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중간 발표 준비도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조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상담사님이 해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요청을 일단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최은선 상담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PCP 중간 발표를 마치겠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PCP 2기 학회장 박세희였습니다.